닥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2월 27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철면피를 쓴 역사의 죄인이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최후 진술 요지였습니다.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 은폐를 지시하고 왜곡된 수사 결과가 대선 직전에 발표되도록 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모르게 수십 군데를 임의로 수정한 일입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정 제도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내용 수정은 검정 취소 사유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전교조가 최근 두 가지 고비를 넘겼습니다. 경찰의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위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을 되살리려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했습니다. 김정훈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철도 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어렵게 재개됐지만 정부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부총리가 나서서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노조를 자극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발언을 시사 애너그램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알부이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6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집권하면은 중단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발언한 것이 이제 들춰진 것이 아니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어디서 그냥 숨은 이야기를 하다가 들통난 거라면은 이 사람이 진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좀 과장된 언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참작할 여지들이 있는데,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2차례나 걸쳐서 집권하면은 공기업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는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말을 믿지 못하느냐? 최근에 이런 발언은 얼마만큼 또 믿어야 될지, 이게 또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했지요.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언급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은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성대모사 아니었는데, 예.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수가 증가한 데 대해서 작은 정부가 내 소신이다. 민영화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자, 노무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운영과 시설 분리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는 없었던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백지화로 규정했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철도는 운영과 시설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은 코레일이 하고 있죠. 자, 그걸 유식한 말로 상하차 분리라고 하더군요. 아, 상하차 분리. 예,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12월에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도 필요한 건 다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큰 시장은 민간에게 자유를 가능한 한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래놓고 왜 정부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도대체 민영화 안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어제 반문을 하던데요. 잠시 후에 이제 듣게 되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과 함께 최연의 코레일 사장의 또 변심이 소개됩니다. 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서역 출발하는 KTX 자회사 분리 그리고 아울러 철도 경쟁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던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던 최연혜 사장의 육성이 또 소개됩니다. 네. 두 여인의 변심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어제 그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렸죠. 처음으로 네, 전남대 조선 칼럼. 교수 네. 조선 칼럼. 이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자,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은 민영화 이제 드러내놓고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 조선일보가 한마디 하면은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심상치 않은 몇 가지 정황들이 지금 경향신문에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 신문도 보니까 그 일면 광고에 국토교통부의 그 관련한 내용이 이제 실렸더군요. 경쟁은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 됐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는 당연히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그 국토교통부가 이제 소개한 자료, 신문 광고를 보면은 영국은 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망했다는 거,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이 국토교통부의 이런 광고 또 어제 그 홍보를 두고 철도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철도 같은 경우 2000년 정부 보조금이 14억 파운드였는데 2009년 52억 파운드로 2.7배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2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10년 동안의 영국의 철도 정기 승차권은 50%나 이상 돼서 철도로 통근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공적 부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폭등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민영화냐라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런 걸 고려해서였는지 오늘 국토교통부가 신문 광고에는 영국의 사례는 쏙 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 프랑스의 예를 들었어요. 그 철도를 민영화한 유럽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도 고속철도와 같은 이런 간선 노선은 거의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고속열차가 가장 돈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민간에다가 개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국영철도사의 그 장거리 철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독일은 99%고요. 네덜란드는 90%,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100%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게다가 우리 유럽에서는 철도 재국유화 지금 민영화 했는데 다시 국유화로 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그 상하 시설과 운영을 재통합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다라고 철도노조 측은 전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뭐 지금 잘못된 일이다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유럽에 예를 들어서 철도 민영화를 강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조선일보에도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우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부터 민영화라는 말 자체를 가급적 꺼내지 않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조선일보는 노조가 민영화 얘기하니 괜히 그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철도 경쟁 체제가 오르니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철도 민영화 하겠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속내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이렇게 저는 그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단 민영화란 단어는 쓰지 마라. 민영화란 단어는 쓰지 말라. 이런 거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의 말을 조선일보가 인용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야 했는데 민영화 논의에 맴돌면서 피동적으로 파업 세력에게 끌려다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향후 다른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어렵게 정부가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민영화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논지입니다. 민영화 안 나쁜가요? 네. 아니 좋습니다.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이나 해보자는 거예요. 토론도 예. 안 하고 무작정 매부터 들고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 엄마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참 얼마나 수긍을 얻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예. 가시가 돋친 회초리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민영화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지금 정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민영화라는 말 쓰지 말라. 그리고 민영화했던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이거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부의 행태 보면서 드디어 이제 민영화의 어떤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내 말을 못 믿느냐라고 말한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다 알합니다. 예. 자, 한겨레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명환 위원장이 어디로 갔나 지금 이런 양상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을 지난 22일 아침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22일 아침에 빠져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경찰이 하루 종일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곳곳을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못 찾았고요. 체포해 간 것은 커피 믹스 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다시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단 말이죠. 거기 지금 이중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자, 김명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난입이 시작된 22일, 지난 일요일 동트기 전에 경비를 뚫고 민주노총을 빠져나갔는데 나흘만인 26일 해질쯤, 그러니까 어제 오후가 되겠죠? 네. 어제 오후 1층 출입구를 통해서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건물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이중대가 겹겹이 둘러쌌다고 했는데 그 사이를 뚫고 1층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믿기 어렵다. 그동안 이 경향신문사 건물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김명환 위원장은 왜 조계사로 당신도 안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종교시설도 고려했지만 지휘부인 내가 들어가면은 큰 부담을 드리게 된다. 경찰에 완전히 노출될지언정 국민이 지지하는 파업이라면
대중들 앞에 서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영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에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동안에 파업하면은 돌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민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돌을 맞았던 것도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 2009년 이 직전 철도노조 파업 때 중앙일보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 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나요? 그 철도 파업으로 그 수도권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한 서울대학교 그 입시를 시험을 치러 면접 시험 치러 가던 고등학생이 지각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결국 그 기사 지금 다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소송 끝에 허위 보도로 드러났지요. 예. 허위 보도로 드러난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럼요. 뭐 중앙일보가 그만큼의 그 보도했던 당시의 그 크기만큼 정정 보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 수험생이 철도노조 때문에 늦어서 시험 못 봤다. 이것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앙일보가 뭐 완벽하게 허위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소송 2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관련 기사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른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면은 깨끗하게 허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기사를 지운다는 건 이게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반론 보도를 실어준다든지 뭐 정정 보도 형태를 유지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기사를 삭제했다. 관련 기사 전체를 다 삭제했습니다. 자, 그 김명환 위원장에게 한겨레 기자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철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랬더니 김명환 위원장, 철도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채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 국토부가 사장부터 관리자 한 사람까지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자율 경영이 불가능하다. 부채 17조 원 가운데서 정책 부채가 1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레일 부채가 17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10조는 이 철도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발생한 빚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3면에 기사가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코레일 노조에 대해서 타협은 없다라면서 강경론을 내세우며 든 논거가 이거 아닙니까? 코레일의 방만 경영.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철도 파업에 귀족노조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오석 부총리의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 철도 부채 17조 원을 낱낱이 이제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개건연구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코레일 부채 17조 원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10조 원은 영업 부실과 관계없이 쌓인 빚이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2009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1조 2천억의 빚을 졌고요. 좌초한 용산개발 탓에 대손 충당금 2조 7천억, 법인세 1조 원 고스란히 빚으로 쌓였습니다. 합쳐서 3조 7천억이죠. 그렇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2005년 이후에 차량 구입비 2조 5천억은 자산으로 남았고요. 회계 기준 변경 탓에 갑자기 늘어난 장부상 빚이 3조에 이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은 10조 4천억으로 코레일의 전체 부채의 절반을 웃돕니다. 자, 박흥수 연구위원은 특히 그 코레일 적자 가운데 상당액은 정부의 보상금 미지급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벽지 노선 운행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을 2005년 손실 대비 80%에서 2010년 59%까지 줄여서 미보상액이 그대로 적자로 누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빚인데 애먼 노동자들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국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죠. 작은 정부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자유를 많이 줘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 내용에 드러났다시피
국토부가 사장부터 관리자 한 사람까지 통제하는 구조. 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철학하고 맞습니까, 이게? 예. 노사가 협상하는데 사측에서 국토부에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 이게 맞습니까? 중앙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한겨레도 실었습니다. 야, 근데 관점이 거의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인천공항철도를 두고 한 얘기인데, 코레일이 인수한 다음 1년 새 37%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는 코레일 자회사가 된 인천공항철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수서발 KTX도 코레일 자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겨레는 인천공항철도, 민간에다가 맡긴 인천공항철도 완전 부실 상태 그대로였는데 이걸 코레일이 인수한 다음부터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서 결국 공공의 어떤 소유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지금 정부가 밝히기로는 공공 소유로 돼 있는 거 맞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분을 얼마든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의 보도는 뭔가 좀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논리 구조가 안 맞아요. 예. 자, 이 참 논리 구조 안 맞기는 우리 정홍원 총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갑작스럽게 참모들에게 철도 파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무슨 조계사를 가시려나 봤더니 동대문구 이문동 철도 차량 기지로 정했습니다. 자, 철도 파업이 시작되고 17일 만에 이제 총리가 철도 파업 현장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 직원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실체가 없는 민영화를 주장해서 불법 파업을 지속하는 게 안타깝다. 철도의 안정적인 운행을 기다리는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서 조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는 하지만 호소를 들을 대상은 없었다. 공허한 외침으로 비칠만 했다. 왜냐? 정홍원 총리가 도착한 현장에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예. 다 지금 파업 안 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 앞에 가가지고 파업 그만하고 돌아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정홍원 총리가. 번지수 잘못 짚은 총리의 철도 현장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자의 눈 칼럼 동아일보 6면에 실렸습니다.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 누구 돈으로 주는 거죠? 자기 돈으로 줬을까요? 예. 개인 돈으로 줬겠죠. 설마. 개인 돈으로 줬겠지. 설마 이걸 나라 돈으로 주고. 전 오늘 코레일 파업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라는 국토교통부의 광고 있죠. 네. 그 신문 광고는 과연 누구 돈으로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 우리 서승환 장관께서 사재를 털어서 하셨을 리는 없을 테고 나라 돈을 썼다면은 이거야말로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아니 철도노조하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렇게 국민들 시름을 덜게 해줘야지. 이건 그냥 너희들 파업해 나가 그리고 아웃시킬게 이렇게 사지로 몰고 나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대체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왜 꺼냈는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말에 왜 격분하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코레일은 이와 함께 파업 사찰 그리고 노조원 회유를 간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늘 한겨레에 보도됐습니다. 코레일이 간부들로 하여금 파업 상황 사찰 그리고 노조원 회유를 독려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발송했는데 이것이 발견돼서 노조가 회사 쪽을 고발했습니다. 자, 고발장을 보면은 말이죠. 육심관 노사협력처장, 코레일의 노사협력처장 성함이 육심관 씨네요. 예. 육심관 처장이 지난 20일 전자우편을 통해서 코레일 전국 12개
12개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웃음의 이유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이름 때문에 그렇군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 전국 12개 지역본부장하고 각 본부의 경영인사처장 등에게 지역본부 간부가 조합원 누구를 만나는지, 파업 철회를 설득했는지, 1시간 단위로 파업 대오가 어디에 있는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치권 그리고 행정부가 파업의 행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은 아니, 제 웃음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게 확실해요. 예. 제가 지금 감염됐습니다. 저도 웃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예. 이 기사 누가 썼습니까? 예. 그런 이름은 이 익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모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또 철도노조는 한 조합원이 지난 25일 성탄절에 코레일 간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본사에서 코레일 간부들에게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서 파업 철회를 설득하고 당일 밤까지 본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사찰이 조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철도노조가 사찰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레일 본사 인사노무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오면에 가보면은 지금 국가정보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상당한 타협점을 찾았다, 이런 보도가 실려 있습니다. 정보관의 정보기관 상시 출입 금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출입은 허용하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그런 지금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 정책 홍보 금지, 말하자면은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 달고 SNS에서 뭐 이렇게 의견 남기고 이런 거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못하도록 못을 박는다, 이런 쪽으로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는 처벌 형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국정원의 지금 보안, 이런 보안의 그 장막 아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쓰고, 행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가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에서요. 그러니까 예. 정보위원회, 예. 그 국정원 비밀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예. 현재는 이제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런 취지는 유지하되 예.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이 정도로 예. 세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부분은 합의 또는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예. 그렇게 이 기사는 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성실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되 안보 직결한 사안은 예외로 둔다. 아니, 지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무슨 명분으로 했습니까? 이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 네. 이런 그 종북 세력에 대한 감시와 또 이런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안보 직결 사안, 도대체 안보 직결 사안이 뭡니까? 이 범위가 너무 광범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선을 긋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고요. 일단 국정원 예산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한다는 표현 자체도 이게 어느 선까지인지가 중요하겠죠. 애매해요. 예. 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간 민주당의 이런 행태, 거대 야당으로서 과연 제대로 정부 여당 또 국정원에 대해서 감시할 의지가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기사를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한겨레 6면으로 가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의원이 어제 광주 가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때를 같이해서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도대체 싸울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개혁 지금 빈손인 상황이고요. 결국 박근혜 표 예산에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특검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깨지더라도 국민들이 카타르시스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략 부재에 대한 그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국민들이 싸워야 할 때 못 싸워주는 야당이 무슨 야당이냐라는 시각으로 민주당을 보고 있다. 갑갑하다라는 민주당 한 당직자의 말을 이렇게 또 한겨레는 인용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일보 1면에 파리의 나비 부인이 등장합니다. 파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이다. 무책임한 폭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파리의 나비 부인 저자 정귀선 씨가 사실 확인서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를 통해 보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국민일보는 정귀선 씨가 진실을 밝혔다. 자신이 쓴 파리의 나비 부인은 당시 파리의 택시 운전 기사였다. 홍세화 선생이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네. 파리의 점점점 이게 당시에 하나의 어떤 트렌드였기 때문에 자기도 파리의 나비 부인 이런 책을 냈는데 파리의 나비 부인 그 내용은 소설이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걸 마치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도 모임 장로들 이 사람들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조용기 목사하고 가까운 장로에게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귀선 씨가 15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놓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또 각서를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기도 모임 장로들의 폭로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리의 나비 부인 이분의 지금의 이른바 사실 확인서는 과연 진실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일보는 정기선 씨가 파리의 나비 부인은 허구의 소설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단정을 했네요.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이 이 회장인 국민일보 오늘 일면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 모임 장로들 주장대로 정기선 씨가 고소 고발을 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또 전달됐다는 돈이 수표로 전달됐다 하니 추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일보 기사에도 보면요. 예. 이 정귀선 씨가 예. 각서, 합의서, 예. 협약서 네. 본인이 다 썼다고 시인했네요. 썼다고. 그러면 이런 건가요? 자기는 그냥 허구의 소설을 썼을 뿐인데 이런 소설 쓰지 말라고 조용기 목사가 15억을 줬다는 건가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참 저도 그럼 허구의 소설 하나 써가지고 하여튼 우리 조용기 목사님 좀 찾아가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사실 확인서를 전달한 그 이종찬 장로로 되어 있고요. 예.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종찬 장로의 말에 따르면 책이 예. 나오자 일부 장로들이 예. 오래전 알고 지내던 분을 그 정귀선 씨에게 보내서 예. 무슨 좋은 건수를 만난 것처럼 흥정을 추진해 네. 합의서, 협약서, 각서를 쓰게 했다. 예. 정귀선 씨로 하여금 각서 등을 쓰게 했다. 아니 허위의 소설을 가지고 합의하자고 돈 주겠다고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 써주는 분인가 보죠, 이분은? 예. 이걸 이런 어떤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거를 그런 증언을 기사 그대로 써주는 국민일보 특별 취재팀은 뭐 하는 팀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항상 이 조용기 목사의 그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누군가 보면은 특별 취재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취재팀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한 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철도 노사의 협상 분위기 속에 현우석 부총리가 철도 파업에 명분이 없다며 파업 노조원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제드립니다. 현우석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 이 장관직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재정경제부, 2번 기획재정부, 3번 재무부, 4번 국토교통부.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창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창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창마루 출판.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결국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예.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네. 12월 26일 집권 1년이 되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국내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참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한때 지지율이 70%까지 치솟았었는데 특정 비밀보호법이라는 논란이 아주 많은 법을 강행해서 처리하면서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베가 1년간 무슨 공약을 지켰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경한 자세를 보여서 지지율을 지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참배 후에 신사 경내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었고요. 또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가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기 위해서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이런 내용의 영문 보도 자료를 외신 기자들한테 뿌렸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라든지 또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쪽 회장, 누카카 의원 이런 사람들은 참배를 끝까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한번 참배할 거라면 내년이면 너무 늦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참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라는 명분으로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우선 해치워버리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자제해봐야 한국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실망감, 자신들만의 실망감 이런 것을 참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베가 주일 한국 대사를 면담했다든가 아니면 한일협력위원회 또 한일의원연맹 이런 데 행사에 다 참석해서 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지난달에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일본 극우와 보수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예. 네,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일단 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첫 번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이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 이 사람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고 또 미일 동맹의 상징인데요.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 국무부도 워싱턴에서 주일 미국 대사관의 성명과 똑같은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일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라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미국의 반응이 미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북아를 관리하는데 미국이 동북아를 관리하는데 장애가 좀 생겼을 뿐이지 이 미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망언이라든지 또 침략에 관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게 나올 때는 미국이 조금 세게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신사 참배에 대해서만큼은 짧은 시간만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이나 중국의 불만을 좀 달래고 가는 제스처를 취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두고두고 미국의 전략 운용 이런 데 골칫거리가 될 건데요. 미국 언론들 쪽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석유 수출을 40년 만에 재개하는 건가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어제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의 여러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서 석유 위기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정책을 수정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정부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원 천연자원위원회 모코스키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석유 수출 해금의 이점과 주의점 이것을 정리한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또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최근에 석유 수출 재개와 관련해서 의회 또 의회와의 협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단체죠. 미국 석유수출협회도 수출금지 해제를 정부와 의회에 요구할 방침을 표명했다고 산케이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셰일가스라는 것. 예. 생산 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석유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셰일 에너지의 개발로 원유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것을 통칭하는 말이 셰일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일반 원유나 가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질은 똑같은 건데 시추와 채굴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는 데에서 지난 1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6년이 되면 미국이 하루 약 9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에 960만 배럴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이 2020년대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20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도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미국이 1975년부터 금지해온 원유 수출을 푼다는 겁니다. 네, 시추와 채굴 기술이 발달해서 이 셰일가스 생산이 된다는 거는 예. 그만큼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셰일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 뭐 이라는 뜻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수압 파쇄 기법이라고 해서 물을 강력한 압력의 물을 쏘아가지고 그거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셰일 에너지가 많이 묻혀 있지만 미국에서 이 기술 또 채굴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셰일 에너지라는 것의 여파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셰일 에너지가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 정세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선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쓸 이유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 친미 국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 국가들하고는 전쟁을 했던 거는 에너지 확보 전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면 상당한 정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러시아의 힘은 많이 빠질 텐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여러 나라, 특히 유럽에다가 수출하면서 돈도 벌고 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가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러시아의 그런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최근에 많이 쫓아와서 G2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쫓아오는 힘이 조금 떨어지고 미국하고 보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미국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셰일 에너지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도 요즘에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한테 위기 요인이 됩니다. 당장 미국이 내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 동남아 국가들에 유입됐던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동남아 국가들이 벌충하려면은 대미 수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수출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동남아 국가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반값 등록금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미국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웬만한 직장인의 한 해 연봉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런 반값 등록금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줄이기보다도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교원단체 등의 통계를 보면 미국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1학년 신입생이 실제 학교에 낸 올해의 등록금이 전년보다 45% 정도 줄었는데 정부와 학교에 학생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요즘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등록금을 내리면 사립대학의 명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미국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게 인하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총선 대전 서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연해 현 코레일 사장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TX의 그 부분 지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그 부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부분이 옳지 않고 지금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철도와 비교할 때 규모나 뭐 이런 파워 면에서 우리 철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또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한다면 뭐 상당히 그 국가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확고히 반대합니다. 철도의 민영화는 물론 경쟁도 안 된다. 철도는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은 최연해 사장.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나서는 오늘 오전 9시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12명의 코레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누차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들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 여성분도 변심한 것일까? 2005년에는 민영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5년 11월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최연해, 박근혜 두 여성. 과연 변심한 것일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박수현 대변인의 한마디 더 들어보자면 이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국민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종면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51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오늘 파업에 대한 노조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19일째를 맞는 파업에 대한 철도노조 요구사항들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 19일째인 오늘 코레일 노사의 실무교섭이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아침 6시 15분쯤 재개됐습니다. 노사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존 노조 요구안 중 파업의 불법성과 직원 징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사측에서는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참석합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수배 중인 지도부를 제외한 간부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출석합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 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제주도는 가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효력을 되살리려고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국교직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일 때문에 됐던 거죠? 일단 22일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진입에 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빌미 삼아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겁니다. 네. 유리 조각을 경찰을 향해서 던졌다. 이게 혐의 내용이었죠. 예. 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진입 과정이 자체가 일단, 경찰은 체포영장밖에 없었고, 네. 저는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의 진입 과정 중에 첫 번째 유리창을 켤 때에는 유압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119를 동원해서 그나마 안전상의 규칙을 지킨다는 흉내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그 유리창을 깨는 과정 중에는 경찰들이 강제로 그 현관문을 잡아당기면서 위에서 햄머로 그 유리창을 깨는 과정이었고, 네. 그 햄머로 깨는 과정에 바로 맨 앞에 제가 있었고 그 깨지는 유리를 모두 온몸에 뒤집어 써야 했었습니다. 네. 그 온몸에 유리를 뒤집어 쓴 과정에 사실 좀 이마에도 좀 타박상이 좀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 그 유리문 안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의 압박된 상태였었고, 네. 경찰들에게 들어오지 마라. 그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그 안전상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고,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밖에 있는 경찰들도 아무리 보호장구를 찼지만, 예. 유리창이 깨지는 상황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고, 안에 있는 시민들과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보호장구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깨지는 유리 파편에 대한 전혀 그 안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던진 건 사실입니까? 저는 전혀 그때 당시가 이제 민주노총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유리 조각을 던진 건 맞더라고요. 네. 그 던진 게 경찰을 겨냥하고 던진 겁니까? 아니면 바닥을 향해 던진 겁니까? 그 순간 경찰을 겨냥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두 불안과 공포 상황이었고, 네. 그 상태에서 유리를 제가 이제 뒤집어 쓴 건데, 네. 만약 뒤에 동영상을 보고 안 겁니다만, 네. 그 유리 조각을 바닥으로 던졌다면, 네. 경찰들 보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그 뒤에 또 뒷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동원해서 압박을 계속하면 뒷유리가 뒤에 있는 뒤편 유리가 깨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앞뒤로 유리가 있는 상황에서 앞유리는 이미 해머로 내리쳐서 깨졌고,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덮쳐왔고, 그리고 계속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뒷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 네. 파편의 대부분을 제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아마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네. 차원에서 바닥으로 유리를 뿌린 것 같고,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냥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예. 불안과 공포, 그 순간에 불안과 공포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지 말라고 바닥으로 뿌린 거지,
어떻게 유리조각을 집어서 누구를 경량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영상에도 바닥으로 던지는 모습이 찍힌 거죠? 예, 제가 봤더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영장이 기각된 뒤에 위원장께서 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다친 경찰관에게 사과한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럼 파편이 튀겨서 경찰에 상처를 입힌 거는 사실인가요? 그건 특정할 수 없는데. 네. 그 상황이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동영상 여러 가지 봤는데 제가 유리 파편을 온몸에 맞았을 때. 네. 그 당시에 그 소위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분이 이미 네. 그때 이렇게 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제가 이제 바닥에 던졌을 때 눈을 잡고 있는 장면이 이게 띄어서 네. 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한 부분이 눈이 띄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유리 때문에 만약에 다치셨다면 네. 어쨌거나 전후 사정 맥락, 네. 경찰의 불법적 행위, 그리고 경찰의 일방적 그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앞에 있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미 폭력을 행사한 거고, 네네. 그 경찰관분이 그 유리창을 깨도록 지시한 실무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네, 다친 분이요. 네, 다친 분이. 네. 그분이 이제 그 유리창을 회전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유리를 뒤집어 썼는데. 네. 그 과정 중에 그런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다치셨다면 네. 전후 경과 이후의 선후에 관계없이 다친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셨군요. 그러니까 그 파편에 의해서 직접 상처를 입은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에 그로 인한 부상이라면 사과한다. 그런 취지셨군요. 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여쭤보냐면요. 그 동아일보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채널 A라는 종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도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채널 A 그 앵커가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말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체포영장을 들고 공무를 집행하러 간 경찰관의 눈을 유리 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들으셨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유리파 그 경관이 네. 해머로 그 유리 현관문을 내리쳐서 네. 쏟아진 유리 판면을 온몸에 맞고 그 사이에 타박성 사실이 있었어요. 네. 있고 유리 그 분말 파편이 네. 머리에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네. 참 경찰관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생각을 들까봐 네. 어차피 타박상은 좀 부었다가 좀 가라앉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일부러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유치장 안에 4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찢어졌는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만약에 네.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 유리 제가 뭐 바닥을 던졌는데 혹시라도 만약 하나도 그 사람이 그 파편을 맞았다면 저는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보호가 아니라도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사람된 도리로서 그건 사과해야 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그 상황이 그게 제가 그 바닥에 던진 상황에서 정말 다치셨는지에 대한 건 뭐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네. 아수라장 상황이었고. 설사 그 파편을 맞아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요, 경찰관의 눈을 유리 조각으로 찢어놓은 전교조 위원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건 정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시민이 먼저 폭력을 당했고, 유리 파편에 모든 그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던진 게 전혀 그냥 그 방어적 차원인데 어떻게 경찰관을 찢어놓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채널 A가 그렇게 찢어놓았다고 표현하는 건 참 A에서 B를 넘어서 C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네. 그건 모욕적 언사일 뿐더러 의도적인 그 전교조를 정말 공권력뿐만 아니라 언론의 이름으로 탄압하기 위한 네. 그건 극단적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것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예. 어제 조계사 다녀오셨죠? 예. 네, 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든가요? 지금 지도부 그 파업 지도부 입장이 어떻든가요? 뭐 철도노조와 협상은 재개됐습니다만 뭐라고 할까? 좀 양보할 그런 그 의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그 철도노조 박태만 이제 수석위원장님 직접 간 건 네. 거꾸로 철도노조 쪽에서 저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노조 조합원이나 그 철도 지도부가 마음 쓰실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싸워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네. 제가 어제 주계사에서 갔던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님 모습은 정말 의연했습니다. 네. 한치 흔들림도 없고, 더군다나 이번 그 철도 파업이 철도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을 하나라도 지금 그 열악한 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그 싸움이 필요한데, 네. 그런 싸움이 아니고 국내 철도를 정말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철도 민영화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철도 사유화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걸 막는 싸움이었고 그 막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지도부였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판결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노동부가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내용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교조 법인노조 그 통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부의 통보에 의하면 노동부가 통보했던 10월 24일 이후 전교조는 법적 자격을 잃는 거였는데 네. 법원에 저희들이 법인노조 처분,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통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법적 지위를 1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통상 정부는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소위 항소심, 2심에 해당되는 가처분에 대한 항소를 한 겁니다. 네. 그 항소를 해서 전교조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어제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행정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낸 겁니다. 그 가처분의 네. 항소에 대해서. 네네. 다시 말하면 1심 재판부 말고 2심 재판부에서조차도 전교조에 대한 법인노조 그 판결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네. 노동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까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했던 재판부의 그 법적 논리를 2심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그 법인노조 통보를 해서 그 전교조의 뭐라고 할까요? 그 법적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였는데 전교조가 가처분 소송을 내서 일단 그것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정부에서 한 번 더 소송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릴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그것마저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의 이 노동부나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1심 판결 때까지는 이제 무조건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법적인 다툼에서도 네. 가처분 1심에 해당되는 가처분을 인용할 때 그 법원의 판단이 네. 법적으로 노동부 쪽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 무게가 상당히 좀 실렸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리적인 내용을 그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거든요. 네. 따라서 1심 판결이 있고 난 2심 그러니까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네. 이 법리적 다툼에 저희들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본안, 지금까지는 이제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이었고요. 본안 소송은 언제 그 공판이 시작되죠? 1월 21일 날 열 예정입니다. 아, 그때가 첫 공판인가요? 첫 공판이면서 네. 이 법리 논쟁이 이미 단순하고 네. 그 노동부 측에서 정부의 법무공단으로도 모자라서 네. 추가로 그 로펌까지 계약을 해서 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12월 17일 날 예정되었던 재판이 1월 달로 그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 네, 법리의 내용은 사실 단순한 거여서 이미 가처분 신청에서 공방이 오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1월 21일 1심 그 판결이 심리가 서너 번 계속될 거란 전망보다는 그날 한 번 심리하고 네. 곧바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1월 21일에 첫 공판하고 바로 그 선고 일자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시는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가 있은 직후부터 전교조에 가입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예, 예. 예, 지난 2달 동안에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 1,200~300명의 선생님들이 더 추가로 가입을 하신 거고, 뭐 저희들이 이제 다만 이 추가 가입뿐만 아니라 이 탈퇴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정년퇴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연 명예퇴직이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탈퇴하시는 분들보다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선생님들이 더 가입을 해주셨는데, 네. 다만 저희들이 조합비를 그 내는 방식이 체크오프 미리 월급에서 떼는 시스템에서 지금 정권의 탄압 때문에 그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CMS 체제로 지금 변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변환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일단 체크오프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한 1,200~300명의 선생님들이 추가로 가입을 해주셨고 이 숫자는 저희들이 6만 조합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비율이 됩니다. 그러네요. 과거에 이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정도의 증가가 있었던가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계속적인 탄압이 있었고 네. 탄압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움츠러들었고 네. 그 속에서 좀 탈퇴 숫자가 좀 많았던 게 내리 한 5년 동안의 상황이었는데 정권의 본격적인 탄압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도 전교조를 지키자 우리가 해왔던 참교육 실천 활동 학교에서의 그 현장 활동을 지키자고 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정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모르게 수십 군데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정 제도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내용 수정은 검정 취소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교학사가 교육부 승인 없이 수정했다는 교과서 내용들 어떤 것들이죠? 뭐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한 것도 있고요. 네. 자료를 아예 그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도 있고 없던 문장을 새로 채워 넣은 것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단순한 작은 오탈자도 반드시 교육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 승인 없이 이렇게 수정해서 교과서를 냈다는 것은 검정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수정했다는 것들 오탈자는 빼고요. 네. 내용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를 들면 내용을 완전히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306쪽에 이와 동시에 공산당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자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 6월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언명하였다. 괴를 같이하여 공산당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111자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운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띄어쓰기 오탈자 하나도 수정 심의할 때 이거를 교육부에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용 자체를 아예 다른 부분으로 채우면서도 교육부에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게 모두 몇 가지나 되죠? 모두 42건입니다. 네. 발견된 것이 42건이요. 네네. 네. 수정 시점은 언제던가요? 이게 이제 조금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이제 8월 30일 날 교육부가 8개 종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정 합격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교학사 교과서가 뭐 친일 독재 미화의 정도가 아니라 워낙 오류가 많아서 네. 도저히 이거는 교과서로서 자격 기준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거다. 검정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죠. 네. 그런데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7개 교과서까지 다 포함해서 8개 종류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10월 21일 날 네. 이 8개 종류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를 하고 11월 29일 날 수정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최종적으로 12월 10일 얼마 안 됐죠. 12월 10일 날 그 수정 사항을 최종 승인을 해서 이제 웹 전시본을 학교 현장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12월 10일 날 최종 승인 과정에서 자체 승인 앞서 얘기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42건의 자체 수정을 했는데 교육부에 이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의를 재심의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재심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0일 날 최종 승인 과정에까지 그러니까 수정 대조표라고 해서요. 네. 원래 교과서 내용이었던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수정 권고 내용을 받았던 거 그래서 수정 권고한 내용을 어떻게 바뀐 게 이게 수정 대조표가 이렇게 쫙 만들어집니다. 네. 그 표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이 42건은. 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이제 전시본 그러니까 인쇄해서 다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 역사 교사들이 이 8개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시본을 12월 18일 날 모든 고등학교에 내려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8개 종류 중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내려가고 나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 대조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수정된 내용들이 발견이 된 거죠. 42건이.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님이 이미 지난 12월 24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이 42건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법안 의결하기 위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교육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를 감싸는 것이 아주 도를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임의 수정 이걸
교육부 장관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걸 뭐 묵인해 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정 합격할 때부터 네. 검정 승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교학사 교과서를 끼워넣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편법과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네. 요번에 이 42건이 빠진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알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워낙 오류 투성이었어가지고, 네. 뭐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검정 합격 발표 후에도 다른 교과서에 한 3배가 넘는 수정 보완 권고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수정 보완 권고를 받은 것에도 부족해서 375건을 자체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고치고 고쳐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고쳐야 될 게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 10일이 최종 마무리를 져야 되는 날짜였는데 이때까지도 그 발견된 게 계속 발견이 되니까 교육부의 보고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42건을 자체적으로 그냥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네. 그러니까 이게 42건이 누락됐는데 뭐 띄어쓰기고 맞춤법이고 그런 거니까 임의로 그냥 수정해서 절차도 밟지 않고 이 전시본을 이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낸 건데요. 교육부도 워낙 이게 오류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할 정도로의 이 물리적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냥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네. 봐주기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네. 이게 발견이 안 됐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수정 대조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교학사 교과서가 전시본으로 학교 현장에 내려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2건보다 더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그런데 지금 이 42건이 보도자료까지 저희 도정환 의원님이 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정 취소의 요건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거는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수정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고 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중을 따져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도 그냥 고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교육부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네. 지금 국정감사 때부터 이 채점표, 이 8개 한국사 교과서를 채점했던 채점표, 그리고 이 검정위원들, 요번에 수정했던 뭐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그 수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명단들, 회의록들, 자료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에게 계속 그 책임을 물었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도 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채점표나 그 수정심의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과정을 보면요. 교육부가 아무리 문제투성이어도 교학사 교과서는 반드시 이번에 끼워 넣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부 위에 교학사 교과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42건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문제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서 그냥 시간 끌기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30일이면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다 마쳐야 합니다. 이달 30일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주말이고요. 30일이면 월요일인데 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고 교학사 교과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어찌됐든 간에 8종의 역사 교과서가 모든 고등학교에 이미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웹 전시본 형태로. 그러니까 웹 전시본이 이제 샘플본으로 인쇄가 돼서 8개 종류가 그러니까 샘플본만 내려간 거죠. 전체가 인쇄가 돼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교과서 그 학교 학생 수만큼 이제
인쇄는 전체적인 거는 채택된 이후에 하고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은 웹전시본은 아니고요. 인쇄본이긴 한데 학교의 숫자, 이 샘플본이죠, 그러니까. 네,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보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절차가 이미 다 끝난 거고 채택만 남아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사들이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어떤 걸 채택할 것인가 그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 절차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의 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진 교과서를 검정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검정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정 취소가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과 학생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검정 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취소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이미 이게 뭐 법령 위반을 한두 개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면 10월 중순이면 채택까지가 다 끝났어야지 역사 교사들이 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벌써 한 2달 이상을 이렇게 늦춰져 왔고 그 늦춰진 이유가 사실은 교학사의 그 무수한 오류를 봐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벌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발견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이렇게 법령을 위반한 게 명백하게 발견이 됐는데도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반드시 이번에 끼워 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끼어 들어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서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혼란과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혼란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교학사 교과서는 굉장히 알려진 것처럼 그런 교과서가 아니고 나머지 7개 종류의 교과서가 이른바 그 좌파 교과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그 홍보물,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불법 홍보물들을 배포하거나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이라 하면 어떤 기관이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이미의 그 학교 운영위원 대구 지역의 경우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는데요. 네. 대구에 제가 지금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제가 그 공문을 옆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뭐 이런 유사한 명칭의 단체에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임의 단체더라고요. 네. 그 단체의 명의로 각 학교에 어떠한 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교과서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뭐 이제 채택에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 형식의 유인물을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 한 건이 아니고요. 불법 홍보물도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발견된 것이었는데 청년 단체 이름으로 각 학교 현장에 무슨 선거 홍보물 같은 그 16페이지짜리, 12페이지짜리 그런 홍보물들이 배포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자, 당에서는 이 교학서 교과서가 그대로 채택의 선택의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나 채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그 자발적으로 공식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학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그 국민적 상식적 눈높이에서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로서
가르칠 수 없는 거라는 게 너무너무 그동안의 언론 보도만이 아니고요. 네. 그 역사학자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쳤었던 역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채택률이 그래서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한 신문에도 용산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역사 선생님들한테 교학사 교과서 선정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협의회 같은 그런 강남 지역 고등학교 교장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제외하고 교과서를 선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들이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압력이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압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채택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상임위 전체 회의 소집 요구를 민주당이 했더군요. 예, 저희가 어제도 너무 정말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너무나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어쨌든지 그 봐주기 하기 위한 꼼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30일 날 채택이 되면 벌써 이제 매치 주말이면 끝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오늘 전체 회의를 요구를 해놨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이 전체 회의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야당 단독으로 지금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아예 나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장관 책임을 명백하게 이 책임져야 되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할 것이고요. 네. 이 역사적인 죄가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저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조계사 다녀오셨죠? 네네네. 네, 박태만 수석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까?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네. 거기 조계사 측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절 밖으로 나온다든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신변상에 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네. 직접 뵙지는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아마 그 협상이 재개된 상태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네네. 네. 협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새벽에 이제 6시부터 다시 협상을 한다고 들었고, 이제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 조계사에서 이제 화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양측에 중재를 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노조 쪽 입장에서도 양보한 수정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정부와 코레일 쪽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속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협상이 또 잠정 중단이 됐군요. 뭐 결렬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러니까 노사 그리고 정치권의 정당이나 종교계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력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요청들과 또 국민의 여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화로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그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노사가 협상을 하겠다고 다시 마주 앉았고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나서서 대화로 풀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참 이 사회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참 하여튼 일단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니까 뭐 잠정 네. 중단이지만 결렬은 아니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소리로 듣는 시사만평 시사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어제 코레일 노사가 종교계의 중재로 어렵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사측은 정부의 민감한 사안을 일일이 물어보고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일 때 나온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은 철도 파업을 범죄로 단정하는 정부의 편협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 회복에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장관, 부총리, 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마치 녹음기를 튼 듯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교섭과 조정 절차를 거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명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태도에서 수구 극우 정권의 DNA를 보게 됩니다. 공갈통에 이 발언을 넣고 음절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공갈통은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한 것은 회복될 경제 입국, 동맥을 끊는 일 하는 것. 경제를 이끄는 네가 파업을 명분, 의 없다고 계속 씨부리는 것. 경제 회복의 동맥을 끊는 일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공갈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경제 회복의 동맥을 끊는 위험한 일인지 명확히 다릅니다. 경제를 이끄는 네가 파업을 명분 없다고 계속 씨부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공갈통은 말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재개됐던 노사협상이 또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정부는 빠져. 원문과 에너그램 문장 이어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경제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 회복에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회복될 경제 입국, 동맥을 끊는 일 하는 것. 경제를 이끄는 네가 파업을 명분, 의 없다고 계속 씨부리는 것.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진보시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개인 영달의 눈이 멀어 경찰 조직을 팔아 대선에 개입한 역사의 죄인이요 철면 피한 자로 매도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최후 진술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검찰이 경찰 비하적인 선입관과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에게 정치경찰의 오명을 씌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어제 결심 공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이 4년을 구형했던데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년, 그리고 그와 별도로 직권남용죄로 2년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어떤 양형 기준에서 보면은 적절한데 아마 국민들의 법감정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양형상 적절하다고 하시는 것은 구형량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보통 구형하면은 약간 거품이 끼어서 판결에서 깎이는 경향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약간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배제하겠다.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 사건의 핵심이 진실 규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본다면은 양형 자체를 가지고 더 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저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네, 법하고 또 법 감정하고는 다르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번 공판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부장이나 과장 등하고 같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축소하고 오히려 또 진실을 은폐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좀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대선 사흘 전이었죠. 12월 16일 밤 11시에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 부분. 그렇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수사를 축소 은폐했고 또 그런 내용을 발표했고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런 의도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죠. 네. 김 전 청장은 의혹을 예상대로 전면 부인을 했더군요. 예, 맞습니다. 김 전 청장이 어제 했던 발언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이제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작년 12월 12일, 즉 김하영 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적발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 씨의 컴퓨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수사 보고가 수서경찰서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그것은 자기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검찰도 당시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는 얘기로 이제 항변을 했고, 또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상명하복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부당한 명령을 했다면 그 당시부터 문제가 됐었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일 밤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이 이제 대선 개입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6일 밤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당시 엠바고가 이미 결렬이 돼 있어서 언론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는 경찰청장과도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 이 얘기는 좀 빌려 얘기하면 책임질 사람은 경찰청장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번 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찰 비하적 시각이 불러온 짜집기 수사다. 이렇게 평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 김 전 청장 얘기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걸 검찰이 사실상 거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뭐 본인도 부정적이었지만. 예. 자신도 이제 검찰하고 같은 입장이었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기가 부당하게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어떤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검찰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자신의 혐의를 벗는 그런 주장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이 어떤 독보적이고 아니면 독보적이고 또는 독자적이었다가 아니라 이미 뭐 검찰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해봤자 검찰 단계에서 결국은 거부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제 경찰의 그 지도부로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수사 보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막았다고 하면은 뭐 자신은 노력했는데 외부의 외압이나 이런 검찰의 판단 때문에 막혔다라는 해명이나 변명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의 변명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 변론 쭉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12월 16일 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 판단한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더군요. 네. 근데 말씀대로 경찰청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경찰청장한테 떠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16일 밤에 긴급하게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이 왜 옳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엠바고 결렬로 언론 보도가 이미 다 될 거였기 때문에 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보다 좀 더 그 소명이나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사 엠바고가 결렬돼서 언론 보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언론 보도가 먼저 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수습하는 식의 어떤 보도 형태를 기자회견 형태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그냥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좀 타당성이 부족한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밤 11시 발표 시점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뭐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은 발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표 내용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 문제가 됐었죠. 뭐 지금 뭐 댓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 사실은 이때 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댓글뿐만이 아니라 찬반 표시를 위주로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데 넣지도 않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해당 그 사이트의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날 수사 착수한 지 3일 만에 이제 긴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언론이 만약에 엠바고 결렬로 보도를 하면 아직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공표한 것 자체가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어제 김용판 전 청장의 최후 변론에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의아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CTV 동영상 내에서도 어떤 시기든 확실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 흔적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하루 전에 찍힌 그 서울청 디지털 분석관들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에
찍혔을 텐데 흔적이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CCTV 동영상에 그 댓글 흔적 발견했다라는 것들이 뭐 대화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발언 뭐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 같기도 하고 이게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 지시했다는 부분이 CCTV에 안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분석관들이 대화를 하면서 위에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CCTV 영상에 보면은 댓글이 나오는 것 같다. 이거 뭐냐 막 이런 식의 대화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부분은 안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사 축소 및 은폐 지시 등 이 중요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뭐 지금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런 증언과 증거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15일 날 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점심을 했는데 누구하고 점심을 했는지는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죠.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에 와서는 정치인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사실은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또 16일 날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하고 통화한 사실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박원동 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좀 또 밝혀져야만 전체적으로 김용판 전 청장이 어떤 역할을 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분명히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수사와 공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히 점심 식사한 대상이 기억은 안 나는데 정치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부인하는 내용들이요. 이 그렇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법원에서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체 취지라고 해가지고 공판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뭔가 정황상 분위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법원은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 점심 식사를 누구하고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원도 고려를 할 겁니다.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로 현출된 건 아니어서 전면적으로 뭐 이런 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더라도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될 겁니다. 예. 자, 재판부 최종 판단은 언제 나오는 거죠? 2월 6일 날 지금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족한 부분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나온 증인들, 즉 부하 직원들이죠. 부하 직원들이 일관되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재판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 적용, 그래서 유죄가 나오는 것은, 유죄가 나오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유죄가 나와도, 그러니까 실형인 경우에도요, 집행유예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징역형이 되면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요. 예.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바 모두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속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잠시 뒤 9시에 이번 교섭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6시에 재개된 노사 실무 협상이 협상 개시 2시간여 만에 중단된 상태고 노조 측에서는 아직 결렬은 아니고 잠정 중단 상태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결렬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시 뒤 9시 최연의 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장관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죠. 어떤 장관직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기획재정부였습니다.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TV 공식 카페가 국민TV 건물 지하에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름을 못 짓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좋은 카페 이름을 공모해 주셨고요. 지금 추려진 몇 가지의 카페 이름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바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